오늘은 8주차 첫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 고시 형제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흐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고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화가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고흐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다가 또 고흐는 그 팝송으로도 이 고흐의 그림이 팝송화 되거든요. Starry Starry Night 뭐 하는 그런 팝송이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흐는 위대한 화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아주 독특한 스타일을 그림 그리는 어떤 기법 같은 것을 창안해내서 그것을 밀고 나갔다는 그런 위대한 화가죠. 그런데 고흐 그림은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딱 보자마자 아, 이거 고흐 그림이네. 금방 압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흐의 기법이 그만큼 창조적이고 독특하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말한다면은 세잔처럼 아니면 마네처럼 얘기할 것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거 대단히 고흐를 애호하는 사람들에게 약간 그 좀 찬물을 끼얹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건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고흐가 위대한 화가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압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이미 고갱을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고흐랑 고갱은 늦게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고흐는 무엇이냐면 목사의 아들로 목사가 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순수한 그런 어떤 그 성직자의 욕망으로 말이죠. 마치 자기가 누구예요? 그 프란체스코 성인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는 알몸으로 가난한 자의 옆으로 갔다는 그런 프란체스코 성인 있지 않습니까? 그 프란체스코 성인 과 같이 이 사람도 재산을 다 줘버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파문을 당하든가 그래서 그럴 때쯤에 이 사람이 자기가 그림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이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이냐면은 20살 넘어서 다시 말해서 한 25살 이후에 여기 보면은 그림을 시작했는데 그때서부터 짧게 생이 짧아요. 38살인가에 죽어요. 그럴 때가 10년 동안, 한 10여 년 동안에 1880년에서 1890년 10여 년간에 이 사람은 엄청난 그림을 그립니다. 그 10년 동안에. 그리고 늦게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살아생전에는 이 그림들이 하나도 안 팔려요. 세잔이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에 정말 째지게 가난하게 그냥 자기 그 동생에게 또는 이제 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간신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물감이나 얻어가지고 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가난과 이런 것을 뚫고서 자기가 화가에 대한 그런 일념으로 그 그림을 그렸다고 다른 그 점만 보더라도 이지관지했다는 그 점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위대하다.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림 그리는 시기가 늦게 시작해서 그리고 일찍 죽는 바람에 10여 년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시기,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시기에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그림을 시작할 때가 바로 목사를 집어던지고 네덜란드, 자기 고향인 네덜란드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네덜란드에 있을 때 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네덜란드 시기라고 그래요. 아주 이게 초창기 그림이죠.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감자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왼쪽 그림을 잘 봅시다. 우리가 감자를 언제 먹었습니까? 먹을 빵이랑 쌀 같은 게 밥을 먹을 때 없을 때 가난한 농부를 그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돈을 주는 아주 정말 열정적이고 순수한 그런 목사였던 고흐가 가난한 사람을 그립니다. 그리고 또 농부를 그렸어요. 그럼 누구를 좋아하게 되고 누구의 경향을 따르겠습니까? 바로 밀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뒤로 가면은 이 자기가 존경에 맞지 않던 누구예요? 밀레를 자기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낮잠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왼쪽이 바로 밀레가 그린 두 점이, 위아래 두 점이 다 낮잠이라는 밀레의 그림인데, 이거를 자기식으로, 자기 스타일, 이제 자기 스타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색채 분할법에서 이게 색채를 가져와요. 그런데 그 색채를 찍는 것은 빛의 인상을, 표면적인 인상을 그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 느낌을 일종의 표현하기 위해서 색채 분할법을 이용을 해요. 마치 약간의 뭐랄까 손가락 한 마디쯤 되는 길이의 그 선을 이렇게 쓱쓱 긋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밀레 그림을 다시 자기식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이 씨 뿌리는 남자입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밀레의 씨 뿌리는 남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농부의 이 고단한 삶이 얼마나 잘 나타나 있는가를 이미 밀레를 공부할 때 우리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뒷배경이 어둡고 그리고 실루엣으로 나타나면서, 저녁에 실루엣으로 나타나면서 그 얼굴이 하나도 윤곽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실루엣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다, 피곤하다는 것을 알려진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은 오히려 이런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고통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의 그림 기법에 의해 가지고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히려 하늘을 갖다가 녹색으로 그리고 땅을 갖다가 파란색을 녹색으로 그려야 될 풀밭을 무엇으로 그리고 있어요? 파란색으로 그렸습니다. 이게 거꾸로 뒤집어 놔 버렸어요. 하늘과 이 풀밭을.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뭐냐면 생기가 넘칩니다. 그리고 이 디비저니즘에서 무엇이에요? 이렇게 마디마디를 이렇게 짧게 잘라서 이렇게 마치 연필로 이렇게 긋듯이 색을 이렇게 딱딱딱딱 그었어요. 그으면서 지었는데 이게 마치 뭐냐면 낮은 키의 풀들이 말이죠. 이렇게 바람에 움직이는 거, 흔들리는 것 같이 하면서 이게 오히려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들은 어둡고 무겁고 삶의 무게가 느껴지면서 그 실루엣이 이 사람의 피곤함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을 하기 전에는, 이런 자기만의 기법을 발견하고 발명하기 전에는 어떻게 그렸느냐? 아까 밀레 씨 뿌리는 사람들처럼 어두운 농부들이 이제 일과가 끝나고서 저녁에 모여서 불빛을 하고서 호롱불을 하고서 호롱불 밑에서 감자를 쪄서 나눠 먹는 겁니다. 마치 탄광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그렇지만 잘 보십시오. 표정을 보세요. 이게 바로 이 고흐가 앞으로 그런 기법을 발명하게 되는 배경일 겁니다. 이 사람이 어두운 환경과 일종의 경제 사정, 이런 것에서도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여기 보십시오. 자기 남편을 바라봐요. 요 남편이, 왼쪽에 있는 이 남편이 바로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따로 그렸어요.
요것을 확대한 게 아니라 요 그림을 따로 그린 거예요. 요 여인은 요 여인을 또 따로 그린 겁니다. 요것을 합쳐서 여기에다가 그려 넣은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아주 따뜻해요.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빛 아래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서 감자를 콩알 하나라도 가난하더라도 콩알 한 조각이라도 셋으로 나눠 먹는다는 그 유태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근데 뭐 콩알 하나를 어떻게 셋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감자를 나눠 먹는다. 이게 바로 사랑의 정신이다. 그러면 이것을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고 이제 그렸는데 가난 속에서도 사랑이 전해지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을 했지만은 뭐냐면 가난한 부자가 뭐 천국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드니라.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라고 말했죠. 바로 가난이 이게 나눔의 정신, 이게 사랑이 여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현실의 그림인데 사랑으로 가득 찬 정말 사랑으로 불밝힌 그러한 장면이다. 그것이 어디서 배워온 거예요? 밀레에게서 배워왔다. 밀레의 만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종할 때 했죠. 그것은 이미 종교적인 단계로 승화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듯이 이것도 이런 가난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거 봅시다. 담배를 물고 있는 해골. 이거 굉장히 재미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이 누구예요? 해골 바가지가 굉장히 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죽음과 이게 죽은 해골인데 죽음인데 이게 담배를 빨고 있는, 우리가 담배를 핀다는 것을 빨다 그러는데 담배를 피는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표정이라고요. 이 해골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담배를 피는 또는 술을 마시는 음식을 먹는 일종의 쾌락, 죽음과 쾌락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벌써 표현주의적이고 상징적인 것이죠. 그것이 오른쪽에도 나타납니다. 펼쳐져 있는 성경 이렇게 됩니다. 이게 펼쳐져 있는 성경이에요. 성서. 그런데 요 앞에 있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요건 펼쳐져 있고 닫혀져 있어요. 요 닫혀져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닫혀져 있는데 책 제목이 뭔지 여기 써 있습니다.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적으로 삶의 쾌락을 쓴 일종의 에밀 졸라의 소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닫혀져 있다라는 건 뭡니까? 쾌락이 닫혀져 있다. 쾌락이 억압되고 성서는 펼쳐져 있다. 이게 절제. 이것이 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절제, 그 다음에 자기를 억압, 요게 요쪽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것도 상징주의적이고 표현주의적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부터 이 사람도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자화상을 먼저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10년 사이에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이 시대 순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서부터 차례대로 몇 점을 보여줄 텐데요. 차이를 해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가요.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요. 무엇이에요? 왼쪽의 자화상은 디비지오니즘에서 일종의 무엇을 배워왔어요? 디비지오니즘을 색채 분할법을 배워왔는데 자기식으로 이렇게 막대화 시켜가지고 마치 연필의 막대기 짧은 몽당 연필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삐쭉삐쭉해요. 삐쭉삐쭉합니다. 삐쭉삐쭉해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면서도 삐쭉삐쭉 하는데, 여기서 전부 이제 얼굴을 그렸는데 전부 삐쭉삐쭉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다는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면서도 더 작아지고 뒷배경에 배경이지만 얼굴에 붉은 수염을 그리고 한 것을 보면은 이거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직까지도 이 디비주어니즘의 이 색깔의 선이 무엇이냐면은 아직도 저기하다. 그 직선적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서 이게 이 칼라라든지 이런 게 곡선이 이제 생기고 이쪽으로 갈 땐 막 이게 아주 뭔가 아주 리드미컬하게 돼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담배 연기도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요렇게 담배 연기가 살 수가 없죠.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게 아주 뭐랄까? 음악적이고 부드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곡선미가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머리에 쓴 모자에 이것은 삐쭉삐쭉합니다. 이렇게 삐쭉삐쭉. 오케이? 자, 그런데 요런 디비주어니즘을 이제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점점 이렇게 발달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 나왔던 이 디비주어니즘 요것도요, 누구에게서 배워왔냐면 사실은 인상주의자들에게서 디비주어니즘을 배워왔지만 사실은 이것도 밀레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밀레가 농촌을 그릴 때 요게 이삭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삭들 요거 그릴 때 사실주의적으로 그리면서 요것을 이렇게 색칠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 막대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종을 보면은 요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요런 것이 요렇게 발전합니다. 요게 이삭들, 이게 이제 별을 베고 나서, 아니면 밀을 베고 나서 남은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렇게 이제 막 리듬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밀레에게서 배워왔고, 밀레도 사실은 밀레에게서부터 이미 디비주어니즘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런 디비주어니즘이 자기식으로 점점 무엇이에요? 자기 기법의 창안을 하면서 이게 곡선미가 생기면서 점점 이렇게 발달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봅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뭐냐면 이 뒤에 뭐예요? 면 전체를 빨간색으로 칠했죠. 이건 뭐예요? 바로 고갱에게서 배운 생테티즘이에요. 그러니까 디비주어니즘과 고갱에게서 나온 생테티즘이 이제 같이 갑니다. 뒤 생테티즘을 보면 요게 바로 생테티즘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고갱과 아르르에서 같이 그림을 그렸단 말이죠. 일련을. 그러면 아까 이런 그림들은 어디냐, 이제 아직까지 이제 시기가 이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파리로 넘어옵니다. 파리로 넘어오는데 이게 고갱이에요. 그러니까 고갱이 아까도 이쪽은 죽음의 불안을 일종의 표현했다면 상징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자기를 예수와 동일시하면서 평면화되고 장식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이 사람 이제 고흐가 그린 사람의 두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왼쪽에 탕기 영감이에요. 그리고 가슈에 박사예요. 오른쪽이. 근데 가슈에 박사가 이 사람이 죽기 1890년에 죽기 전에 고흐가 1890년에 죽는데 죽기 80일 전에 오베르라고 하는 오베르시르로아즈라고 하는 아주 우아즈 강 옆에 있는 오베르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80일간을 머물면서 한 100편 정도를 그려요, 그림을.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오베르 그림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때 이 사람이 가슈에 박사가 도와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의사로서 그 고흐의 저거를 재능을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림 애호가였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고 돈을 많이 줘요, 이 가쉐가. 그러니까 이 고마워서 고흐가 가쉐 박사의 그 초상화를 2개를 그립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게 가쉐 박사한테 이걸 헌정을 해요. 근데 이게 더 유명한 두 그림 중에서 한 그림의 유명한 그림인데, 그래서 선량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주 얼굴이 아주 그냥 눈이 이렇게 처진 게 아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자도 그렇고 이 곡선이 생깁니다, 이게. 그리고 산도 이렇게 막 춤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옷도 막 실룩실룩 거려요. 실룩실룩. 그러면서 그 안을 일종의 디비지오니즘의 기법으로 이제 막대기처럼 말이죠. 색칠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색칠에도 약간 흐름이 생겨요. 자, 봅시다. 이게 마지막에 이게 한울입니다. 한울에도 흐름이 있는 것 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탕기 영감의 이 그림은 뒤에 전부 일본화, 그러니까 일본의 그림이 요즘은 한류라는 말을 쓰지만 19세기 후반기에 일본화와 일본의 문화가 유럽에 미친 영향은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한류에 비하면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한류가 요 정도를 가지고 한류다 그러는데 이 문화 전체를, 유럽의 문화 전체를 뒤바꿔 버렸으니까요. 이 일본의 그 인류죠, 일본류가 뒤져. 그러니까 이것인데 여기서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일본화들도 디비저니즘으로 그리면서 이 탕기 영감을 또 디비저니즘으로 그리면서 아주 그림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일본화식으로 만들어 버렸죠. 근데 이 분도 굉장히 뒤에 후지산도 있고 후지산도 디비저니즘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화를 자기 디비저니즘식으로 그리면서 탕기 영감을 또 그리면서 그 일본화 속으로 그냥 흡수되게 만들었다 이거죠. 아주 대단한 이 작품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아르르에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면 바로 그 고갱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르르의 방도 그렇고 나중에 오베르 죽기 전에 있었던 방도 그렇고 굉장히 가난해서요. 진짜 여러분들 이 크기입니다. 침대 하나가 있고 의자가 2개 있고 탁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요 넓이가 요즘 말하면 말이죠. 우리나라의 원룸. 그래도 원룸은 샤워실이라도 있고 먹을 저기가 하나 있죠. 그것을 제외한 원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요즘 원룸의 반만한 크기. 굉장히 작아요. 정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고흐가 그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림의 일념으로 해가지고 위대한 화가가 됐다 이런 계몽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이 같은 위치에서 서로 다르게 그린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우선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 같이 그리는 거예요. 지금 같이 그렸어요.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화가다 그러면 여기 위치에서 동시에 두 개 그림을 동시에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무엇이? 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색이 다르면서 어떤 것이 됩니까? 느낌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서 알아둬야 될 것은 그림에 있어서 그림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선과 형태와 그다음에 색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색이다. 그리고 현대 미술은 세잔 이후에 색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색의 그림에 있어서 음악적인 것은 오로지 색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이 이렇게 되는. 근데 왼쪽은 바닥을 누런색으로 칠했죠. 오른쪽은 밝은 초록색으로 칠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그런데다가 이 그림도 변형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잘 보면은 뭔가 이 창문이 지금 밖으로 열린 겁니까? 안으로 열린 걸까요? 이 창문이. 뭔가 창문이 균형이 안 맞았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의 그림도 그렇고 오른쪽의 그림이 특히나 그런데 뭔가 실룩거리는 것 같아요. 뭔가. 오케이. 그러니까 유동적이다. 유동적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변화된다. 근데 이 사람이 고흐가 이때서부터 아를르 시기인데 아를르 시기서부터 이상하게 노란색이 나옵니다. 노란색과 이거 검청색, 그러니까 아주 검은 청색.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시골에 가보셔서 잔 적이 있으십니까? 해가 지자마자 하늘은 검청색이고 산은 이제 어두워져 가지고 능선만 이렇게 쫙, 그러니까 검청색 그 능선 저기 푸른 하늘에 이 능선이 이렇게 선을 나타내요. 그 대비가 이걸 그림으로 그릴 수 없을까? 와, 난 그 순간이 제일 내가 어디 산에 가거나 그랬을 때 제일 내가 미치도록, 그러니까 뭐 정말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흐가 나는 봅니다. 이제 고흐가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것보다도 조금 더 밝습니다. 밝고 이쪽은 이 능선이 까맣게 되는 겁니다. 까맣게 되는 산이.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노란색으로 하면서 이걸 대비를 해놨어요. 그러고서 저 하늘 위에서는 어두운 검은색이 내려와요. 근데 검청색의 그 하늘은 사실은 위에서부터 검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상하게 불길해요. 그리고 이것은 노란색은 너무나도 광기가 흘러요. 그러니까 이 광기에 검은 그림자가 하늘 위에서 이렇게 푸른 하늘을 꿰뚫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요, 이거 정말 서늘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적인 세계의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실제로 이게 병원이었다라고 그러죠. 이제 아를 광장에 라마르틴 광장의 한 건물인데 이게 병원 건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이걸 느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색을 이제 갑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해바라기도 그렸어요. 근데 해바라기가 여기서 벽면과 바닥을 이렇게 종합 생테티즘으로 그리면서 이 해바라기가 여러분들 뭐냐면 해바라기가 춤을 춰요. 이렇게. 춤을 추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해바라기가 뭐예요? 시들어가지고 죽음이 이렇게 쫙 하면서 시들시들합니다. 자, 이것이 아주 뭐랄까 광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비가 노란색과 아주 그 강렬한 이 윤곽이 드러나면서 말이죠. 노란색이 바탕이 아주 밝은 색에 드러나면서 그 다음에 해바라기가 춤을 춥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스타리 나이트의 원래 이게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최초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아직까지 아를르에 가면 이 카페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고흐주의자죠. 근데 가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말이죠. 뭐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아를르는 참 예쁜 도시입니다. 관광할 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런 풍경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집은 원래가 노란색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 그림 때문에 이 카페 전체를 노랗게 칠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밤하늘에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별이. 지금 별이 뭐냐면 여러분들 별에게도 운명이 있습니다. 초신성이 되면 별이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검정색의 하늘을 만들고서 여기서 하얀색의 노란색의 대비를 밝은색에 하면서 뭐냐면 하늘 이것이 뭐냐면 별이 폭발을 하게 만들었어요. 폭발을 하게. 이게 이 사람의 광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진짜 별이 빛나는 밤을부터 먼저 봅시다. 이거예요. 이게 스타리 스타리 나이트의 그 가장 노래의 저기가 소재가 된 주제가 된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은 정말 위대한 그림이고 이 그림에 미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쩌면 이 그림은 고흐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은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 나무요. 요 나무 이게 향나무의 일종인데 요 나무가 하늘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으로 가봅시다. 이런 것만 그린 때가 있어요. 이게 자 이거예요. 이게 사이프러스 나무. 이게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도 사이프러스 나무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막 꿈틀꿈틀 거면서 벌레처럼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는데 마치 아지랭이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아지랭이가 올라가듯이 나뭇잎이 올라가요. 거기다가 하늘이 구름이 막 이렇게 휘영청 막 뭐 이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시죠. 요거 보시죠. 이게 자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런데 이게 여기 아까 봅시다. 다시 앞으로 갑시다. 자 이게 요 나무면 나무. 그다음에 별이 아까 아를 광장에서 그린 최초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게 이제 커집니다. 커지면서 이게 마치 블랙홀처럼 생겼는데 노래요. 이게 터지는 겁니까? 아니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겁니까? 잘 모르겠죠. 아무튼 소용돌이처럼 막 빨아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거는 터지는 것 같은데 이쪽은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별들이 은하수예요. 이게 여러분들 은하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은하수가 흐르는데 여러분들 우주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태양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운이라고 하죠. 성운. 그 성운들이 서로 막 결합되면서 은하수가 이게 물리학적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막 엉키면서 은하와 은하가 서로 합쳐져요. 합쳐지는 그런 우주의 에너지의 흐름이 그대로 그냥 다 우리 맨눈으로는 이걸 볼 수 없어요. 어떤 사람만 볼 수 있어요? 미친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환각적으로. 근데 실제로 우주가 이렇기도 해요. 그리고 막 폭발하면서 막 우주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태양이 지구가 여러분들 지동설이 생기기 전에는 천동설이었었죠.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게 천동설인데 누구예요? 저기가 나타난 다음에 뭐냐면 지동설로 바뀝니다. 그렇죠? 코페르니쿠스의 적인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사실은요. 천동설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동설이 딱 하나만 틀렸어요. 뭐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그 하나만 틀렸고 지동설은 하나만 맞고 다 틀렸어요. 뭐 하나만 맞는다는 뭐예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그 사실만 맞고 실은 하늘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천동설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동설을 그린 거예요. 천동설을. 그런데 그것이 그 에너지의 흐름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막 집들도 다 막 움직여요. 움직이고 산도 움직이고. 이렇게. 이게 생기를 표현했다.
자, 봅시다. 그럼 요것이 르노강에서 별이 빛나는 밤인데 요건 좀 맛이 없어요. 솔직히 요런 풍경 요거에.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요번에는 이렇게 돼요. 자, 고흐가 저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요거 고갱을 할 때 요 그림을 했습니다. 고흐가 고갱식으로 그린 그림. 고갱이 자기 그림. 오케이? 그런데 요번에는 이 두 의자는 고흐가 두 개 다 그렸어요. 고갱의 의자라고 하면서 고갱이랑 같이 아르르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동성애적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에요? 고갱 스타일로 고갱의 의자를 그렸어요. 자기 스타일로 자기 의자를 그렸어요. 그러면 요것이 뭐냐면 여기에 이게 생테티즘이 뭐 그건 얘기하지 않아도 뭐냐면 무엇이에요? 의자 위에다가 촛불을 켜놨어요. 여러분들 촛불이 언제 켭니까? 제사 지낼 때 또는 성당이라든지 절에 들어갔을 때 이게 켭니다. 이게 종교적인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런 것을 이미 고갱 스타일로 고흐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너는 종교적이야 이놈아. 오케이? 그런데 자기가 여기 뭐가 있어요? 담배째가 있어요. 담배째. 그러니까 아까 뭐냐면 해골, 담배를 물고 있는 해골. 그러니까 뭐냐면 담배를 피우면 폐암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폐암으로 죽은 거예요. 진짜로 폐암으로 죽었는지 아닙니다. 고흐는 자살을 했어요. 총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한 게 꽁초를 무는. 자, 그러니까 요거 대비가 참 재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흐도 자기를 알았던 거예요. 이것은 아이리스를 그린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 모네를 할 때 했습니다. 모네는 햇빛을 받으면서 햇빛을 향해서 올라가는 아이리스. 근데 여러분들 저기 누구예요? 고흐의 아이리스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줄기가 이 풀이 뭐야? 아이리스의 이 풀이 뭐예요? 마치 뭐예요? 수초처럼 물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병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동적이고 이 물 속에서 부드럽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 모네의 아이리스보다도 고흐의 아이리스가 참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아주 이제 부드럽게 느껴져요. 부드럽게. 그리고 색감도 훨씬 더 좋고. 이렇게. 자, 넘어갑시다. 자, 이게 봅시다. 이거 아까 했었죠. 밀레. 그 위대한 밀레. 여러분들 밀레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밀레는 그 이발관 사진 속에 있는 그런 이발관 화가가 아니다. 내가 얘기했죠. 근데 이게 밀레. 그리고 고흐는 밀레를 정말 존경했습니다. 그게 밀레에게서 자기 스타일로 그린 그림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밀레만 그렇게 자기 그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고흐는 누구에게서요? 바로 들라크로아에게서 위대한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이냐면 색의 위대성 같은 것을 들라크로아에서 발견하고 들라크로아를 자기식으로 다시 그립니다. 이럴 때는 이 시기는 이 밀레를 다시 그리고 들라크로아를 다시 그릴 때는 이건 병원에 있을 때예요. 생레미 요양원에 이제 정신증이 발작을 해가지고요. 아를 근처에 있는 생레미 요양원에 가서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이때는 자기가 그리지 않고 모작을 합니다. 자기 스타일로. 그런데 그 자기 스타일로 모작을 한 그것만도 위대한 겁니다. 근데 하나는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욕망을 갖지 말라 이 말이죠.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선한 욕망을 갖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이 피에타 이것을 다시 그렸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그런 어떤 색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 사이프러스는
아까 스타리 스타리 나잇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이 정말 고흐 스타일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도 춤추고 나무도 춤추고 그다음에 구름도 춤추고 바람도 춤추고 그리고 율동미를 갖고 우리는 같이 어우러서 일종의 부드럽게 춤을 추고 그다음에 움직임이 유동성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유동성이. 자,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이 이제 프로방스가 그 남부를 아흘러 있는 그 프로방스 지방이거든요. 그것이 액상 프로방스 지방인데 그쪽에 있는 그 지방의 시골길입니다. 자, 이게 그 파리로 올라가서 오베르로 가기 전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프러스 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십시오. 이게 스타리 나잇과 요 같은 시기에 그렸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르르 시기에 그렸던 생레미 요양원에 있을 때 그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자, 근데 뭔가 삐쭉삐쭉하면서도 뭔가 유동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그 이전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요게 이제 고흐가 고갱 스타일로 그린 일종의 포플라 나무야. 사이프러스. 요거는 고갱이 알리스캉이라는 지방의 그 지역의 저기를 고갱이 그린 거예요. 이게 둘 다 고갱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갱 스타일. 그러면 고갱 스타일의 일종의 포플라 나무라든지 사이프러스 나무는 요런 식으로 그래요. 자, 그리고 요것은 무엇이에요? 고흐 스타일이고, 그러면 다 봅시다. 요걸 비교를 해보세요. 자, 요것은 모네의 저기예요. 모네. 자, 그러면 더 뒤로 가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 근원에는 바로 터너를 이미 할 때 이걸 했어요. 모크레이크의 테라스라고. 그러면 여기서 멀리서 보면은 이 그림이 어떻다 그랬어요? 바람에 날리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이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터너는 그래서 인상주의의 선구자가 되는 것이죠. 요때 우리 개에게 초점을 이게 개가 재밌다 그랬죠? 자, 뒤로 갑시다. 이제 모네. 그러니까 터너의 영향을 받아서 모네가 그렸어요. 그러면 모네는 무엇이냐면 네 편의 연작을 그리면서 무엇이냐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그 포플라 나무에 반사되어서 오는 빛을 이제 그리려고 한 거예요. 이거 저녁대죠. 저녁대. 그러면서 이것이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그러면서 뭐냐면 아주 나뭇잎과 나무 가지와 줄기와 이런 것들이 그런 인상주의적으로 그려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면서 양감도 우리에게 질감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수평구도와 수직구도가 아주 그냥 잘 어울려져서 하늘로 이렇게 쫙 뻗쳐 올라가는 이 오른쪽 아래 그림 같은 거 막 올라가는 느낌도 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을 강조한 것이 이게 바로 고흐가 되고, 자, 고흐. 그런데 이제 고갱을 봅시다. 고갱은 무엇이에요? 생테티즘이긴 하지만 무엇이에요? 찐득찐득해요. 찐득찐득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이런 그림은 어떤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뭉크의 계열이다라는 것을 뭉크 쪽이다라는 건 나중에 표현주의가 뭉크 쪽으로 간다. 뭉크의 절규 같은 걸 보면 이런 색칠이 있습니다. 끈적끈적하게 뭔가 흐름도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찐득찐득하게 뭔가 액체는 액체인데 고체에 가까운 그런 색칠감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것이 온 천지를 덮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고흐는 어디로 이런 유동성은 어디로 가느냐? 제가 붓꽃을 할 때 수초 같다라 그랬잖아요. 물 속에 있는 풀로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아주 부드럽게 휘휘 말 있잖아요. 바닷말 이게
미역 같은 것이 흐늘하는 그런 것처럼 이것은 나중에 클림트로 갑니다. 클림트의 유동성으로 물뱀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런 식이 자기가 나름대로의 이런 스타일을 이렇게 이제 발견. 여기 봅시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1890년에 죽어요. 1890년에 죽는데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생레미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퇴원을 해서 파리 북쪽에 있는 오베르 슈르로아즈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80일 동안 머물다가 자살을 해요. 그래서 이건 생레미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 오른쪽 보십시오. 오른쪽 집이 이게 무너지는 집도 아닌데, 이건 무너지는 집 아니에요. 이렇게 그린 거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보인 겁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보였을지도 몰라요. 고흐에게. 왜요? 이 사람은 지금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 그림이 정겹지 않습니까? 이 지붕을 막 이렇게 변형시키면서 이게 뭔가 굴곡을 주는데 리드미컬하게 이고 뭔가 실룩실룩 하는 것 같아요. 마치 뚱뚱한 사람이 춤을 추는 듯이 말이죠. 실룩실룩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리듬감이 있고 굉장히 정감이 있습니다. 정감이. 자, 왼쪽 그림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무 같은 것들이 뭔가가 하여간 움직임, 생기, 활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서 여기를 떠나서 이제 생레미를 이제 퇴원한 뒤에 저 북쪽에 있는 이 오베르라는 지역으로 가면서 오베르에서 80일 동안 88일을 머물면서 80여 편의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자살을 합니다. 네, 자살하는데 이 지역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모네를 할 때는 제가 거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는 가볼 만합니다. 여기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를 가면은 어떠냐면 이 마을입니다. 오른쪽에 오베르 교회예요. 여러분들 오베르 교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베르 슈르로아즈라는 마을은 어느 정도 크기나 될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리 정도 됩니다. 리 정도의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인데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요 교회도 그림을 보십시오. 지금 뭔가 기둥이라든지 지붕선이라든지 이런 게 삐뚤빼뚤 하는데 그 삐뚤빼뚤한 게 마치 굉장히 귀여운 삐뚤빼뚤 아닙니까? 삐뚤빼뚤. 그런데 이렇게 막 유동적으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이 묻혀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요게 두 줄기인데요. 요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요렇게 요쪽으로 가면서 요쪽으로 갈 때는 요게 저기냐면은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교회 앞에서 합쳐지는데 약간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언덕길로 한 300m 정도 올라가면 묘지가 있어요. 이 마을에. 그 마을의 묘지에 바로 고흐가 죽어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동생과 함께. 아주 예뻐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는 가볼 만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고흐가 그린 바로 그 위치에다가 요것을 모조화를 갖다가 철판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가면은요, 요 그림이 있습니다. 요게 딱. 그러니까 이 마을을 갈 때, 여행할 때 골고리 골목골목을 가면은 그 골목골목에 고흐가 그린 그림이 거기에 딱딱 붙어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거기서 바라다 보는 풍경을 그렸는데 그것이 정말 그 그림과 너무 흡사합니다. 근데 흡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기서 받는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무덤에 묻히는데 이 그림이 죽기 전의 그림입니다. 죽기 전의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십시오. 뭔가 폭풍과 몰려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림이 발전해서 요 그림이 여기와 비슷한 위치에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까마귀가 있는 밀밭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죽음을 예감했는지, 자, 여기서 길이 세 개가 이것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누구를 상징하느냐, 근데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그 라마르틴 아를르의 광장에서 검은 스타리 나잇에서 검은 이게 내려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집중적으로 내려옵니다. 어둠이 저기 검은 띠가 말이죠. 하늘에서 아마 여러분들 성서에서 나오면 모세가 그 이제 애굽에서 자기의 동족들을 갖다 끌고 나올 때 뭐냐면 하늘에서 이제 마다들을 다 죽인다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검은 기운이 내려옵니다. 마치 그 검은 기운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날아서 멀리 가는 겁니까? 일리 다가오는 겁니까? 그린 사람으로 이게 죽음을 예감했는지, 그리고 이 뭐냐면 밀밭은 바람에 흩어서 아예 넘어집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끝으로 이제 이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 고흐 그림은 디비조니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자기식으로 가져와서 이쪽에 인상주의와 결별을 하고 자기 스타일로 자기의 것을 표현하려고 하면서 드디어 자기의 완성 기법을 창안합니다. 고흐의 고갱의 영향도 받고 하면서 창안을 해서 이런 위대한 화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흐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고흐는 차라리 이 사람은 정신병자였지만 나는 차라리 고흐는 참 귀여운 꼬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그 고흐의 비극적인 삶과는 다르게 이 사람의 그림을 보고서 여러분들도 좀 웃기를 바랍니다. 오베르의 교회에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검은 기운은 조금 접어두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